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 중 한 분이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알고 지낸 8년 사이에 호칭만 차장검사에서 장관, 여당 대표, 대선 예비후보까지 총 6번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오셨군요. 제작진부터 해가지고 다들 대표님 한번 모시게 해달라고. 또 여기서 뵈니까 굉장히 다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 법정모독 코너 자체가 온라인 칼럼부터 시작했는데 그 첫 편을 쓸 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님 시작해가지고 뭐 책도 쓰고 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전 대표랑 저랑 투샷 이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셨으니까 충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쓰실 때 제 방에 제가 그 밥 딜런 가사집이 있던 책이 있다라고 그걸 기억하고 쓰셔서 아 이게 역시 기자의 관찰력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목마르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음료를 준비했는데 자 뭐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한동훈 세트인데요? 거의 그런 것 같죠? 다 주시면 예. 뭐 길게 합시다 이 정도. 자 이게 다 일단 세 가지 맛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일단 쓴맛 아메리카노 그리고 단맛 바나나 우유. 홍 기자님 괜찮으십니까? 아 저는 이거 있습니다. 시원한 맛 제로 콜라. 고맙습니다. 이게 다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래? 네. 일단 제로 콜라는 제가 처음 대표님 만났을 때 그때가 2017년 여름 그 3차당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술은 안 드신다고 그러고 제로 콜라 드시는 게 항상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쓰고 했었는데 지금 검찰개혁 입법이 되니까 검찰청이 폐지됐고 약간 신정이 없어지는 격이 돼서 약간 소회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글쎄요. 근데 저는 공적인 사람은 공적인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정 이런 개념은 사실 전 없어요.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고 도구거든요. 다만 그것을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한 사람을 범죄로부터 구출해, 범죄 처벌로부터 구출해 내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를 없앤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반드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친정이니까 뭐 그런 감정적인 건 솔직히 잘 없네요. 그런 마음으로 일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공소청 검사로 바뀌면 어쨌든 기존에 했던 수사라든가 부패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염려들은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요? 힘센 사람은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렇지만 이 부작용으로 서민들은 갯돈 떼어도 그 돈 돌려받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저희 보수 정치가 좋은 정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게 이 바나나 우유. 이거는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출근길에서 이제 찍힌 장면이 화제가 돼서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뚱바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그냥 어쨌든 법무부 장관 하시다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시면서 처음에 이제 정치 입문했는데 정치 시작하신 거 혹시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막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세상 만들고 좋은 나라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공공선이나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은 아주 어릴 때부터 확고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공직 생활했고요. 정치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황 기자님 저 본 때부터 제 직함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함은 바뀌었지만 저는 그대로입니다. 마음도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정치해야 좋은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정치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정치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후회되는 거 제가 얼핏 생각해봤는데 이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지 않을까. 비상계엄을 뭐 미리 몰랐으니 막을 수는 없었던 거고요. 다만 비상계엄을 제가 여당 대표로서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군인들에게 부역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어도 12월 3일 날의 계엄은 막는 데 큰 역할을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계엄이 결국은 그날 몇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어서 그리고 만약 그날 계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전 국민의힘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공중분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막았던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붕괴를 막았던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원래 커피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조금 쓴맛이라서 약간 요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좋게 하면 자유인 예, 시절인데 어떠세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족했던 일도 있었을 텐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에요. 제가 공공선이나 공동선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던 거는 그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런 결과를 못 만들었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생은 원래 좀 쓴맛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많이 쓰잖아요. 제가 최근에 민심 경청로도 가보면 아 정말 힘드십니다.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정치 아까 물어보시고 막 그런 분들 많은데 정치 얘기하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기 너무 힘들다. 인생이 너무 쓰다. 정치가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만 하시죠. 국민들 인생이 너무 씁니다. 정치가 그걸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로 콜라 선택하셨으니까 좀 드시고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드시면서 이제 민심경청로도 요즘에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국민한테 정치인이 배울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주로 배우셨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그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 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30대 청년 노동자분과 식사를 길게 하면서 이걸 듣고 제가 아 머리를 탁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당신들 여의도 정치인들이 말하는 청년 정치, 늘 청년 얘기하는데 거기에 왜 나 같은 블루칼라 청년은 없냐? 당신들이 말하는 청년에는 화이트 칼라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에서 취업 공부를 하면서 고통을 겪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무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저희가 자기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노동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꾸려가는 청년들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청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쏙 빼고 있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공감하고 그리고 그 블루칼라 청년을 위한 정치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같이 일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폐기물 진주에서 폐기물 고철 수집을 하시는 청년분이 있어요. 30대 분 계셨어요. 그분과 차를 타고 제가 이 고물 수거를 하는 걸 같이 다니고 수거 업장까지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주에서 사셨던 분인데 진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다. 그런데 자기 또래 자기 친구는 여사친 한 명 남아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며칠 전에 서울로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 내 친구는 진주에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기본 인프라를 갖춰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분은 근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폐기물 업체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있다. 그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길을 터주고 그걸 도와주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해주셨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의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여의도에선 청년이라고 하면 늘 대학생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방 소멸 얘기하면 지방에서 진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떠난 사람만 얘기하지 남아있는 지역에 남아있는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남아 계시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민심 경청로들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의원들 분들께서 배달앱에 관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사실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사실상 착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진주의 자담 치킨에 가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다만 그런데 제가 오후 저녁 내내 그 사장님과 같이 배달도 하고 치킨 박스도 접으면서 본 결과 아니 이런 식의 배달앱의 횡포라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고 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어떤 절실한 자신감 같은 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께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부터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남은 갔다 오셨고 이번에는 다음 일정은 이제 어디서 언제 시작하나요? 사실 이번 주 중에 제가 수도권에 있는 소도시들에서 지내보려고 해요.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경남에 소멸되는 소도시, 작은 그 도시, 중소도시에서의 국민들의 고민과 이런 그 수도권에 있는 중소도시에서의 국민들의 고민은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다른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토어제 확대라든가 이런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하신 면들이 있으실 것이어서 거기 지내면서 시민들 말씀을 많이 한번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 민심 경청로드가 좋고, 근데 또 지금 평소에 요즘 보면 이제 라디오 방송, 라이브 방송, 라방도 하시고 또 한 컷으로 이제 그 지지자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장내로 들어가셔서 이제 어쨌든 좀 이제 선수로 다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 이제 재보궐 선거에 대표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이제 시정 경험이든 의정 경험이든 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거나 필요한 자리라면 저는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 윤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디 가겠다라는 정치공학을 먼저 내세우면 저는 가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가 숨겨진다고 생각해요. 민심 경청하면서 어떤 정치를 펼지에 대한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 자꾸들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역시 그건 정치에서의 어느 직을 맡는 건 뭘 하기 위한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이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내지 삼국지식으로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이렇게 가는 말이 과연 우리끼리는 여기서 관심이 있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남에서 만난 시민들, 수도권에서 만난 시민들 중에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실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질문과 답변이 그런 고민의 장을 좀 가리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서시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 재보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님 공천을 주겠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역시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무슨 재보선에 나간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이 더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디 가고의 정치공학적 문제, 그거는 늘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그때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한 10여 개월 전쯤에 계엄이 있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일 거를 예상하셨어요? 못했죠. 대한민국 정치는 대단히 역동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역동적인 상황에서 아주 오래 남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정치 전반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출마하는지 이거 솔직히 결정하거나 그거를 미리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간다고 하면 또 그걸 맞춰가지고 좀 이러저런 얘기들만 돌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얘기에 가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한동훈식 정치를 그 내용을 뭘로 채울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뭔가 내공을 쌓고 축적을 갖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민심을 경청하고 결국은 제 정치는 민심을 따르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 보더라도 갈 길 가는 정치입니다. 이제 좀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대표님이 그 당분간에 이제 언론에 안 나오신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현안이 생기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나라도 나서서 뭔가 지적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출연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하고 계세요. 주거 재앙이다, 뭐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데 어떤 점을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렇게 말 많은 분이죠. 시끄럽고 길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 11호 부동산 재앙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권고 드릴게요. 지금 발 빼십시오. 정청래가 하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발 빼십시오. 그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뭐가 잘못됐냐? 첫째, 무능입니다. 자, 이 정책을 왜 한다고 합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매매가 잡고 전세가 잡고 그리고 월세 잡겠다. 이 목적 아닙니까? 네. 목적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그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면서 전세는 품귀되고 결국 월세까지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전 국민의 상대로 한 주거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무능한 거죠. 설마 일부러 국민들 엿먹이려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능한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실험해서 된통 실패해서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무능이 너무너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얘기하고 저랑 맞서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토어제 내에 집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집 사는 거 비판하는 게 아닌데 비판하는 지점은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앞으로 너희들은 못 사게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그게 왜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까? 지들은 다 사놓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가르치듯이. 이거 다 우린 다 샀고 니들은 앞으로 못 사는데 근데 이거 우리를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국민들의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죠. 또 하나는 시장 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내 재산 거래에 공무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예외도 아니고 원칙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부분. 이건 원칙이 된 겁니다. 몇 군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된 거죠. 이건 중국식 체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제가 중국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바로 이 토어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독특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토어제를, 이런 중국식 토어제를 예외도 아니고 원칙으로 만들게 되면 시장이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보복의 방식은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전세 품귀되고 월세가 오르는 게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청래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 전부 쉬쉬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정책인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묻고 싶어요. 이거 누가 왜 하는 건지 우리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어제 SNS에 잠깐 올렸던 건데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부동산 민주 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바꾼대요?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으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인데요. 이건 이재명 정권이 요게 딱 130일 전 얘기예요. 130일 만에, 출범한 지 130일 만에 10월 15일 날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렇게 절절하게 공약한 것과 정반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을 이렇게 정반대 180도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김현지가 써준 거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자,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핵심 정책을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정반대 아닙니까? 수요 억제하고 아니 돈을 오르든 누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 중요한 말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올랐다고요. 그거 알고도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 11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 대표님, 근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대책 발표한 이유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 아닌가요? 경과를 좀 지켜봐야지 이제 이게 효과가 없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실험해봤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실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실험해보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 말 아닌가요? 그럼 왜 또 실험하죠? 그럼 우리가 실험 대상입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려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보통 이런 식의 과격한 정책들은 민주당에서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닌데요. 정청래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어떻게 한번 붙어보려고 했었던 김태년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지역구 수도권이니까 이 내용이, 이 규제가 정당하다는 내용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못해요.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틀어드렸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저는 이 문제가 두고 본다? 두고 봤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정권 뺏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거 130일 만에 바꿔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왜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때 거짓말이었으면 거짓말했다고 한 건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김현지가 써준 대로 읽은 거다라고 얘기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회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그거 보셨어요? 최근 어제부터 나온 거 전셋값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보도. 월세 폭등한다는 보도. 고시원도 들썩거린다는 보도.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완전히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다음에 철회할 겁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철회하면 저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급 대책도 얘기했잖아요. 공급 대책도 저는 좀 놀랐던 게 연말이나 연초에 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바에 따르면 국무원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발표, 연말이나 연초에 공급 대책의 발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는 최악의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연말 연초까지는 확실하게 공급 대책 없다는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국민들 다 피보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돌릴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국민 피해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지지율만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살진 않죠. 지지율로 국민들께서 월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느냐의 문제죠. 그거 당연히 직결되겠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 먼저 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좀 경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대표님께서 어쨌든 철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경과를 지켜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강남 3구에 원래 토어제가 있었잖아요. 강남 3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강남 3구 입장에서는 토어제 규제가 해제된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 3구가 노도강이나 다른 경기 지역과 똑같아진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집값이 오를 요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습니까? 잠깐은 눌리겠지만 또 하나 외국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대출 규제는 외국인한테는 적용됩니까?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 받아서 달러로 들어오는 거 제한 안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싸지게 됩니다. 영향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이게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몇 달 안에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연쇄 효과로 다른 데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월세, 전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토어제의 핵심은 실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생활의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아니라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토원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전세입자들은 쫓겨나게 되겠죠? 결국은 저처럼 집을 갖고 전세를 갖고 있는 분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전세로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 품귀되겠죠. 전세가 품귀되고 전세값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월세로 가겠죠.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은 고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서민에게 돌아갑니까? 당연히 서민에게 돌아가죠. 실험 안 해도 문재인 정부 때 실험됐던 얘기입니다. 이걸 꼭 결과를 보고 나서 진짜로 피를 보고 난 다음에 바꾸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130일 전부터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집값이 올랐을 때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 대책 해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항상 민주당 정권일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자기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처럼 수요 억제를 하지 않고 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불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100여일 지났는데 갑자기 정반대로 바뀌었고 여기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 100여일 사이에 경천동지할 만한 큰 이벤트나 사건이 없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거 김용범 정책위장 같은 사람한테 메시지 내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대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이제 대표님이 또 당사자시잖아요. 당사자가 됐죠?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렇죠. 그 어쨌든 이제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파견된 백혜룡 경정에게 이제 수사 전결권까지 주면서 팀에 속해 있지만 작은 경찰서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장관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죠. 뭐 007 제임스 본드입니까? 살인면허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정 계급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요? 한 3,400, 3,500명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단 혼자서만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의 실체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하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걸 수사하는 걸 틀어막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로 사람 왜 웃으시죠? 다들 웃지 마세요. 지금 백혜룡 씨가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하고 뒷배 서주고 있는 건 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 전결권을 준다고 했죠? 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대단히 아파요. 망상병자예요.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칼을, 마시에떼 같은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손에. 그러면서 잘해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해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인죄 누구 책임입니까? 아픈 사람 책임입니까? 칼을 쥐어준 사람 책임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망상을 하고 있는 백혜룡이라는 경정 한 명에게 칼을 쥐어주고 묻지마 칼부림을 시킨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른 건 이문정이고요. 대통령의 마약 사업을 한동훈이 덮었다라는 점에서는 다들 웃음이 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칼을 쥐어줬다. 여기선 웃음이 안 납니다. 이건 사법 시스템을 개판 만드는 거고 대단히 위험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건 대통령이 처벌받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 검찰의 절차를 지키지 않게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걸로 특검으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문정을 지휘해서 이 사람 받아서 이거 수사해라고 시켰어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개적일 뿐이죠. 공개적이면 더 나쁩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경로를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중간에 관여된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에서 뭐 영장 청구 되게 많이 되고 했던데요. 저는 이 중간에 관여된 사람들도 나중에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발 빼려고 그게 뭐 원론적인 지시를 한 거다. 원론적인 지시를 한 거라면 이문정이 이렇게 따를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007 제임스 본드처럼 이렇게 별도 팀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죠. 저는 이 책임은 결국 오롯이 백혜룡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지시가 공개됐을 때 다들 뭔가 따로 들은 첩보라든가 뭐 근거라든가 이런 거 대통령이 들어서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추측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사건 재밌는 게 경찰의 김현지, 백혜룡이죠. 검찰의 김현지, 이문정입니다. 그렇게 말 많고 시끄럽고 매번 SS 나오고 방송 출연한 사람들이 4개월, 5개월, 1년 넘게 떠들었죠. 그런데
털끝만한 근거를 얘기한 게 없어요. 있으면 자 백혜룡 씨는 출근 안 하고 뭐 유튜브 출연했다면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욕구만 있으면 깠겠죠. 아니, 저는 그 말씀 드릴게요. 요만큼이라도 있고 제가 어떤 관련돼 가지고 진짜로 그 사건을 뭐 덮었거니 관여를 했다는 그게 범죄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제가 뭐든 다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시겠다고 한 거군요. 뭐든 다 건 때가 저는 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걸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인 거고 그분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 사람에게 헌칼 쥐어주고 묻지마 칼버림을 교사하고 그리고 뒷배에 서준 것 이거 나라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요? 그래 놓고 지금은 어떻게든 발 빼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용산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게 백혜룡을 믿어서가 아니라 백혜룡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백혜룡이 좀 조용하게 백혜룡이 좀 맡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면 누가 망상병을 갖고 있는 사람 할 때는 그냥 칼 쥐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수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더 문제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빠져나갈 수 없고요. 그냥 도망가지 말고 그냥 본인 입장 밝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현직 대통령한테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좀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 말이 맞다 덤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죠.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 백혜룡 씨가 제가 마약을 덮었다는 말을 하는 건 망상이라는 걸요. 자, 이 망상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저는 보냐면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바로 이 정권 들어와서 엄청 대대적인 경찰의 승진 인사가 있었죠. 거기에 왜 백혜룡은 빠졌습니까? 승진해서 누락됐잖아요. 네. 이재명 정권은 이문정도 검사장 승진시키는 정권이에요. 그런데 왜 이문정은 시키는데 이 의인 중에 의인인 백혜룡 경정은 파출소로 보냈습니까? 승진 안 시키고. 이재명 정권도 아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걸. 그런데 이 망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헌칼 쥐어주고 묻지마 칼부림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나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수사를 본인들이 하든 경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경과를 지켜볼 문제가 아닌 게 결과를 내놓으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무슨 뭐 버닝썬 같은 거? 근데 버닝썬은 무슨 마약 파티 같은 게 있긴 했잖아요. 여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덮었냐? 아니냐? 여기서 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으면 뭐 제가 그냥 바로 감옥에 갈게요. 바로.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백혜룡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피하게 그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좀 국회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요즘 국감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요토미 히데요시 논란부터 해가지고 욕설. 법사위 위원들이 사실상 대법원을 침탈을 했죠. 그 사진 보셨어요? 법대에 올라가 있는 사진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대법원을 그렇게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침탈한 것이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침탈과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보스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했으니까 법원 몰려가서 깽판치고 뒤엎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법관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지금 국회의 조종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가 없었죠. 저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통령 보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누구라도 재판 재개만 되면 정권이 끝나버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법원 겁주고 조희대 대법원장 겁줘서 더럽다 나 물러날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라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럼 결국은 재판은 계속돼야 되는 입장을 전원합의체로 바뀐 거니까 서울고법에서 어느 순간 법조 기자들한테 문자 하나가 띵 날라오는 겁니다. 서울고법 매토 판결 재개.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정권은 끝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침탈하는 경우까지 가면 저는 오히려 그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소신에 따라서 용기 있는 판사가 나올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아니 이건 있을 거라는 너무하잖아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만 저는 이 점에서 이런 건 오히려 이걸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렇게 재판이 재개되면 그냥 이 정부는 그냥 닫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기속력이 있으니까요. 전 그때 민주당 정권이 과연 그 법에 따라서 순순히 내려오겠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법원이 쿠데타란 거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한 다음에 그걸 제압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 점까지도 지금 우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현장 국감한 거를 서부지법은 사실 폭력 사태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폭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입니까?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잖아요. 서부지법에 갔던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 아니에요?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의도가 지극히 사적인 용도 아닙니까? 자기들 보스를 유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깽판치러 간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나쁩니까? 어떤 게 더 유해합니까? 권력을 동원해서 삼권 분립을 해야 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헌법을 깨부시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폭력을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단죄받았잖아요. 다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도 안 가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나쁜 겁니까? 제가 황 기자님 말씀드린 걸 조금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대신 결론이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침탈이 서부지법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최근에 뭐 이재명 천동설 그렇습니다.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분명히 그런 목적이 아니면 설명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먼 대비도 없어요. 배임죄 폐지, 검찰 폐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민주당은 뭐라 그러죠? 일단 해놓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이거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목적은 이것뿐이에요. 이걸로 뭘 개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보스 구하기잖아요. 이렇게 심플한 목적,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는 것?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럴싸한 목적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예 대놓고 이재명 판결 때문에 이런다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재명에 부하면서 이게 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 발표했는데 이제 대법관 증언이 핵심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으로 보시는 거죠? 대법관을 늘리는 시점이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1년 유예한다고 그랬죠. 조의대 퇴임 뒤잖아요. 그럼 뭐냐면 대법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꽂아놓고 대법원장 조의대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나머지 채워넣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그냥 아귀가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말하죠. 사법개혁? 이게 왜 개혁입니까? 증언의 동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어떤 특정한 불순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바꿀 때 그래도 뭐 개혁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순한 목적을 편드는 거죠. 그 불순한 목적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감옥에 있는 사람을 탈옥시키려고 감옥을 깨부셔요. 그러면서 구해내면서 감옥의 설비를 좀 이번에 좀 이참에 바꾸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단히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참에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원래 이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적으로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5월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을 안 했어도 이거 들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 없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자,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온 사법부를 깨부시는 거잖아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명분은 근데 어쨌든 이제 재판지에 맡겠다라고 이제
그럼 그동안은 규정을 왜 하고 생각이 있죠. 바뀌었을까요? 명분을 댈 때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개혁을 얘기하거나 할 때, 모든 영역에서는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뭐 개혁을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은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개혁의 이름을 팔아서 사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그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불순함을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바퀴는 고장나면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퀴가 고장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뜯어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 망가뜨리면서 그래도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개혁하면 좋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역사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방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비겁한 사람들의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런 행동 안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거 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을 엿먹여 보겠다. 이유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고르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저는 이게 꼭 어떤 결론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헌법소원에서 재판소원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서는 거죠. 대법관 증언 싫어하죠. 이거의 찬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엿먹이고 그래 이래도 너 안 나갈 거야? 라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재판 지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재판 지연 얘기했죠. 그럼 4심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 좋습니다. 뭐 일단 보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해서 4심제로 간다. 둘이 양립 가능한 얘기입니까? 양립하지 않죠. 자, 대법원에서 4심제를 헌법재판소 4심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죠? 자, 거기 밑에 막 판사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글로 간다고 보십시오. 그럼 10년짜리 재판이 속출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대법관 증언이 재판의 신속함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약을 팔아도 그럴듯하게 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약 파는 거잖아요. 하나만 하세요. 4심제 한다면서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럼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재판을 빨리 하자. 이거는 재판을 언제든 느리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늘 이런 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얘기도 했죠. 무죄 난 경우에는 1심 한다. 그건 자기의 위중교사 사건이 1심 무죄 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검찰의 상속권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4심제 얘기한다. 유죄 판결 나는 건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재명 천동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과거 군사정권 시대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물 좀 드시고.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화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아니, 저는 이걸로 이런 식의 사법 시스템 망가뜨린 걸로 인해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피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망가뜨리면 국회의원들 같은 정치인들 힘센 사람들은 뭐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손해를 보겠습니까? 손해보는 건 국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갯돈 떼어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 그거, 몇백, 몇천짜리 사기당하면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거 다 국민들이잖아요. 그게 배임죄라는 거죠, 갯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막 저도 약간 답답한 거는 어쨌든 야당에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결국은 국민들께서 선거로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한컷 게시판에서 이런 토론을 해주시는 저희 뭐 국민들께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서 이거 반드시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힘이 부족하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지엽적인 거는요. 힘이 부족할 때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이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주거재앙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를 박살내는 거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걸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요.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정치의 중심에서 약간 비껴 있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민심 경청하고 당내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 지나가고 다 끝난 다음에 해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싸웠고 이 기록을 남겨놔야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주제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분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가지고 지금 하여튼 국감에서 이슈잖아요. 이제 총무비서관일 때 이제 부르려고 했더니 이제 인사를 나서 제 부속실장이 됐고 이제 여야가 이제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정쟁 때문에 못 내보낸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죠? 김현지 씨가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이걸 피하려고 부속실장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용산에 근무해 보시는 분 아시지만 총무비서관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죠. 여러 가지 권한상으로도. 그런데 진짜 저는 실세가 인사청탁으로 인사 승진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권력형 승진이죠. 그거는 이렇게 권력형 좌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센 거죠. 이거는. 그렇게 내보내 놨는데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중간에 꼬꾸라지는 그거를 막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100일밖에 안 되니까 김현지 씨가 대단히 뭐 해먹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지금 정리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특별감찰관 안 한다고 벌써 그 보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추천을 할 생각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에 하라고 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네요. 여당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에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냥 다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자면서요. 좀 무거운 얘기지만 윤석열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제때 임명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도 끝까지 안 하려고 하셨죠? 제가 여러 가지 충돌을 겪고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특별감찰관을 계속 당대표도 주장해서 결국은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에서 아쉽게 계엄이 났죠. 너네가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한다. 이런 논리 말고요. 그걸 제대로 안 해서 정권이 민심을 잃고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하겠다. 이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말씀 드려요. 그 차이가 뭐 김현지는 대상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도 권력을 옆에서 보면 권력이 왜 특별감찰관을 싫어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석수 같은 분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친정권적이라 하니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확인이 들어오면 그게 결과를 내야 돼요. 이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완전히 수사기획처럼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견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권력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력자 입장. 그런데 그게 오히려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건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하십시오. 대법원 조져대고 뭐 폐지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본인의 임기를 더 길게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특검은 참 좋아하는데 일단 특감을 또 싫어하고. 자기 특검은 싫어할걸요? 자기 치는 특검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본인 관련된 특검을 하실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특감 좋아했어요. 특감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특감이 싫은 거죠. 최근에 또 대표님이 이제 그 특검 출세 방지법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안 그래도 딱 그거 듣고 나서 정말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정파적인 분들이 특검을 맡고 또 그리고 나서 그렇죠. 돈까지 벌거나 아니면 정무직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특검을 하고 나면 일종의 적어도 그 정권 하에서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요. 이 사람은 정권에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꼭 형사 사건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대형 이혼 사건이라든가 무슨 사건 다 글로 쏠리게 되고 그 비즈니스를 실제로 특검 출신 변호사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공정한 수사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끊고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법의 파렴치한 특검법이거든요. 어떤 면이 그러냐면 아예
특검 없이 파견 검사들끼리만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게 하는 특별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특검 오퍼 한 4명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다 국회에 백쓰고 해가지고 다 사임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돈 벌거나 공직으로 나간다고요. 근데 지금 제안은 뭐냐면 특검 1명은 남아있어야 돼, 특검보가. 그러니까 1명은 제비뽑기를 하든 뭐든 간에 다 도망가지 못하고 남게 돼요. 이 법은 뭐냐? 아예 우리 다 도망가서 돈 벌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 법에 넣어놓은 거예요. 민주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리적인 출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특검이 될 수밖에 없죠. 야심가들, 한 자리 잡거나 떼돈 벌겠다는 야심가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실력은 없고요. 수백억 갖다가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박영수 특검 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공소유지가 길어지니까 뭐 그때 특검이랑 특검보들도 뭔가 이제 너무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그 직위에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돈을 못 벌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나중에 특검을 뽑을 때 우수한 자원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항을 만들었던 그런 맥락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검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특검 무료 봉사입니까? 특검은 법무부 장관급 예우를 받는 공직으로서의 급여를 받아요. 그리고 특검보다는 고검장급 예우를 받아요. 그러면 그 공직 가지고 돈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순간에 그 명성 이용해서 떼돈 벌겠다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자, 아까 우수한 자원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 마인드,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우수한 자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수한 이 자원입니까? 공적 마인드가 제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월급 받고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물 들어오고 내가 지금 정권에 친하다고 소문나서 떼돈 벌게 해줘 이거잖아요. 그거 말이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특검 중에 뭐 인사는 자기 뭐 벌써부터 감사원 보내달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결과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람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기 같은 사람이 특검 손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된 주식이 수사 대상인 걸 알면 안 해야죠. 그걸 알고 들어옵니까? 무슨 영화 신세계 특검이에요? 거기 가서 내 것만 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조차도 이 특검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전 민주기 특검 오늘 뭔 사과를 합니까? 수사를 받고 내려와야죠. 그럼 앞으로 민중기 특검이 하는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사과문 입장문 내면서도 위법사항이 없었고 뭐 이것 때문에 특검 수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문 냈다고. 많이 보던 문구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던 사람 다 망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위법사항이라는 게 무슨 공소시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주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판사 때 아니에요? 네, 예. 판사 때 아니에요? 2008년.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정상적이에요? 비상장 주식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빠져나온다? 아니, 그리고 바로 그 주식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 주가 조작 사건 기소해서 빠졌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무슨 뭐 신세계에서 이정재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관련한 것만 확실하게 걷어낸다는 거예요?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 자리에 있고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 김건희 특검 수사는 끝이에요, 이걸로. 어쨌든 3대 특검이 다 돌아갔는데 그 어쨌든 특검에도 계셔봤잖아요. 지금 이번에 특검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뭐 평가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태생 자체가 엄청난 정치 특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상병 특검을 저도 주장했었어요. 대법원장이 정하는 제3자 특검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이건 거의 이건 정청래가 수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그럴 사람들만 갖다가 넣어놓은 거잖아요. 자, 이명헌 특검 봅시다. 옛날에 김대엽 그 병풍 공장할 때 김대엽 데리고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검 임명된 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한 특검 임명된 이후에 그걸 자기 페북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성이 진짜 극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죠. 민주기 특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조은석 특검은요. 역시 지금 하는 상황들을 보세요. 여기서 그냥 수백억 지금 벌써 뭘 하고 있냐면 조은석 특검은 백서를 쓴답니다.
사초를 쓴다면서. 사초를 왜 자기가 씁니까? 그건 그냥 자기 화보집 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특검 연장이 됐잖아요. 뭐 수사 그 부족해가 늘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거기 15명 투입했다면서요. 그 화보집 만드는데, 백서 만드는데. 자, 저는 화보집 같은데요. 자, 그 백서 그러면 늘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간? 15명을 빼가지고 그런 백서 만들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제 뒷다리만 잡아요. 아이고, 한동훈이 안 나와서 못하겠어요. 아이, 징징거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부끄럽지 않나 묻고 싶어요. 그 수백억 갖다 뭐에 쓰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원래 계속 이제 그 공판전 증인신문에 23일에도 나오라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정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죠. 저는 제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인영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법치주의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구인에는 분명히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폐무무죄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받은 걸로 칠 테니까. 폐무무죄 가지고 이상한 엄플 같은 거 하던데 우리 다 폐무무죄 나와요. 저녁에. 그럼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제가 언제인지 알고 위치 아니까 그냥 저는 그냥 받은 셈 치시고 영장 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얼마 전에 이제 이상민 전 의원 빈소에 가셔서 눈물 흘리셨던 게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뭐 우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분 영입하셨었죠? 제가 비대위원장 때 제가 총선을 정말 이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해서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도 안 했고 정말 몸을 갈아다니면서 뛰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민 위원장을 모시려고 정말 애를 썼고 그분이 민주당에서 5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장애까지 있으시면서 불구하면서 굉장히 상징성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미스터 쓴소리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 번 접촉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상민 위원장님이 그래도 지금 저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어떻게 이렇게 옹립하냐. 나는 그건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가 접촉한 건데 그러면서 진짜 좋은 정치 해보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치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셨잖아요. R&D 뭐 이런 파동으로 대전이고 하시니까 안 되셨는데 근데 오신 다음에 사실 제가 어렵게 모시고 정말 잘하겠다라고 했지만 오셔서 좌우 극단으로부터 진짜 부당한 공격을 뭐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받는 공격 같은 그런 공격을 받으셨죠.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셨고 버티고 그러셨는데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니까 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좋은 정치라는 명분을 위해서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치. 요즘에 흔히 찾기 어렵거든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여튼 대표님이 그럼 이루고 싶은 정치 아까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획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공공선, 공동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의외로 그 정치인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 나는 이런 면이 공공선에 공동선에 맞다 본다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게 오글거리는 소리 하냐. 뭐 그렇게 다 아는데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어느 자리 가고 어떤 공천 말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다소 순진할지 몰라도 그게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공공선이고 어떤 게 공동선인지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 이런 문제를 결국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개혁과 개선을 놓치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근데 보수 정치에 대한 오해가 보수 정치가 개혁과 개선을 거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는 게 보수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좌파나 보수, 진보에서는 여러 가지 설익지 않은 여러 가지 이 포퓰리즘적인 개혁이나 개혁 방안들을 마구 내죠.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죠. 진짜 보수는 사회가 나갈 개혁 방안 중에서 진짜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실현 가능하고 그게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감별해서 그걸 실행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야말로 진짜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개혁과 개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개혁이 좀 돼야지 뭔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당 지지율 자체가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비해서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력을 안 받고 있잖아요.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따라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당성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북한에서 많이 쓰인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당성이 만약에 당을 위하는 것이 당성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진짜 당성은요. 민심에 따르는 정치를 해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거기에 몸을 갈아 넣는 것, 그게 당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그 특별한 어떤 지침에 따라야만 한다, 이게 당성이 아니라 민심에 따라서 민심에 정말 충실해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게 몸을 갈아 넣는 것, 이게 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은데요. 그러게요. 하여튼 오늘 계속 민심을 강조해 주셨고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또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